오디오북 꿀비 소리 책방 데미안 제3부 예수 옆에 매달린 강도. 나의 어린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 곁에서 누렸던 안전한 삶과 부모님을 향한 사랑, 밝고 좋은 환경에서 충분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던 그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 이야기는 멋지고 다정하며 사랑스러운 이야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했다. 나의 관심은 오직 나 자신에게 이르기 위해 내가 내디뎠던 삶의 발걸음뿐이다. 아름다운 휴식처, 행복의 섬과 낙원이 매력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저 멀리 광명 속에 남겨두려 한다. 이제는 단 한 걸음일지라도 그곳에 들어갈 마음이 없기에, 그렇기에 앞으로 하게 될 나의 유년 시절 이야기는 나에게 일어난 새로운 일, 나를 앞으로 몰아가고 또 멀리 떼어낸 일에만 국한하려고 한다. 그러한 자극들은 언제나 다른 세상에서 왔다. 그리고 하나같이 두려움과 압력, 양심의 가책을 동반했다. 언제나 혁명적으로 내가 기꺼이 머물고 싶었던 나의 평화를 위협했던 것이다. 그러다 내 안에도 원초적인 본능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절이 찾아왔다. 그것은 허락된 밝은 세상에 슬그머니 기어들어와 숨어 살고 있었다. 사람이라면 모두가 경험하기 마련인 성의 감정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나에게 금지된 것이자 유혹이며 죄악인 그 감정은 마치 원수이자 파괴자처럼 찾아왔다.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는 것, 꿈과 쾌감,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것, 사춘기의 거대한 비밀은 어린 시절 내가 경험했던 평화로운 행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했다.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면서도 어린아이인 척 이중 생활을 이어갔다. 나의 의식은 허락된 친근함 속에서 살면서 솟아오르는 새로운 세상을 애써 부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꿈과 충동, 지하 세상의 욕망 속에서도 살았다. 나의 의식이 이어가고 있는 인생의 다리는 이런 욕망 속에서 갈수록 위태로워지고 있었다. 내 속에 있던 어린아이의 세상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렇듯 나의 부모님도 이런 삶의 충동에는 도움을 주지 못했고 별다른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갈수록 비현실적이고 거짓으로 변해가는 어린아이의 세상에 머물려고 하는 나의 헛된 노력을 한없이 도와줄 뿐이었다. 이런 문제에 있어 부모라는 존재가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없는 나로서는 결코 우리 부모님을 비난하고 싶지 않다. 결국 문제를 처리하고 내 길을 찾는 것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잘 키운 집 자식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나 또한 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어려움을 경험한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자신의 삶이 요구하는 바와 주변 세상이 갈등을 일으키는 지점이자 혹독하게 싸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인생의 분기점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숙명이라 할 수 있는 죽음과 재탄생을 경험한다. 그동안 익숙했던 것들이 모두 곁을 떠나고 어느 순간 주변을 채운 고독과 죽음과도 같은 세상의 냉기를 느끼며 일평생 단 한 번 자신의 유년 시절이 녹슬면서
차츰 무너져 내리는 것도 목도하는 것이다. 영원히 이 절벽에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와 잃어버린 낙원의 꿈, 그러니까 모든 꿈 중에서도 가장 나쁘고 고통스러운 꿈에 평생을 매달려 사는 것이다. 다시 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다. 유년 시절의 종말을 알린 예감이나 꿈의 영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보다 중요한 것은 어두운 세상, 즉 다른 세상이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한때 프란츠 크로머로 대표되었던 그 세상은 어느새 내 일부가 되었다. 그렇게 외부에 있던 다른 세상도 다시금 나를 지배할 힘을 얻었다. 프란츠 크로머 사건이 있은 후 몇 년 후의 일이었다.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 극적인 시절이 드디어 저 멀리 잠시 악몽을 꾸었던 듯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은 때였다. 이따금 크로머를 마주치는 일이 있기는 했지만 그의 존재가 내 인생에서 사라진 지 오래된 터라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반면 막스 데미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오랫동안 내 주변에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던 데미안이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힘과 영향력을 다시금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시절 나는 데미안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이제 그것을 돌아보고자 한다. 데미안과 대화를 나누지 않은 지도 어느덧 1년 남짓이었다. 나는 데미안을 피했고 데미안도 억지로 나와 접촉하려 하지 않았다. 가끔씩 우연히 마주칠 때에도 데미안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가끔 데미안의 친절한 미소 속에 조소나 풍자 같은 약간의 비난이 섞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것은 나만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 데미안과 나는 우리가 함께 경험했던 사건과 그 당시 데미안이 나에게 끼쳤던 영향력에 대해 잊은 것 같았다. 데미안의 모습을 되짚어 본다. 데미안을 떠올리는 지금에서야 나는 그럼에도 당시 데미안이 그곳에 있었으며 나 또한 그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데미안이 혼자 혹은 덩치가 큰 학생들 사이에 섞여 학교에 가는 모습이 보인다. 특유의 공기에 둘러싸인 채 자신만의 법칙에 따라 낯설고도 고독하며 조용하게 마치 별처럼 걷고 있다. 데미안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었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도 없었다. 데미안이 가깝게 지내는 상대는 그의 어머니뿐이었는데 그 어머니와도 어린아이가 아니라 마치 어른처럼 지내는 것 같았다. 선생님들도 가급적이면 데미안을 건드리지 않았다. 좋은 학생인 것은 분명했지만 그 누구의 마음에 들려고도 하지 않았다. 가끔씩 데미안이 비꼬는 말이나 말대꾸로 선생님에게 날선 도전이나 조롱을 했다는 소문이 들려오기도 했다. 두 눈을 감고 떠올려 본다. 데미안의 모습이 보인다. 그곳은 어디였던가? 그렇다. 다시 그곳. 우리 집 앞 골목길이다. 데미안은 손에 노트를 들고 서서 우리 집 현관문 위에 있는 오래된 새 문장을 그리고 있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문장을 바라보는 데미안의 얼굴은 세심하면서도 차갑고 밝았다. 놀라웠다. 그것은 분명 어른의 얼굴이었으며 연구자 혹은 예술가의 얼굴이었다. 우월한 얼굴, 의지로 가득 차 있는 이상하리만치 밝고도 냉담한 무언가를 아는 듯한 눈을 가진 얼굴이었던 것이다. 저기 또다시 데미안의 모습이 보인다. 그로부터 얼마 후
거리에서 마주친 데미안의 모습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쓰러진 말 한 마리를 둘러싸고 서 있었다. 말은 농부의 수레에 연결된 끌치에 매인 채 무언가를 간절히 찾는 것처럼 허공을 향해 벌어진 콧구멍을 헐떡거리고 있었다. 어딘가에 상처가 났는지 피를 흘리고 있었다. 말의 옆구리 쪽을 타고 흐르는 피는 길에 쌓인 먼지를 검은색으로 적셨다. 메스꺼움을 느끼며 시선을 돌리던 그때 데미안의 얼굴이 보였다. 데미안은 앞으로 나오지 않고 언제나 그렇듯 멀찍이 뒤에서 편안하고 매우 우아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데미안의 시선은 말의 머리 부근을 향해 있는 것 같았다. 깊고도 고요한, 광적이면서도 결코 흥분하는 법이 없는 집중하고 있는 데미안의 얼굴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한참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 당시에도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데미안에게서 독특한 면모가 있음을 느꼈다. 데미안의 얼굴을 볼 때마다 소년의 얼굴을 보는 것 같지 않았다. 데미안의 얼굴은 어른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아니, 단순한 성인 남자 그 이상의 얼굴이었다. 나는 그것을 보았고 혹은 느꼈다고 믿었다. 데미안에게서는 얼핏 여자처럼 느껴지는 얼굴도 보였는데 순간적으로 남자나 소년도 아니고 늙거나 젊지도 않은 어딘지 모르게 1000살쯤 된 시간을 초월해 우리와 다른 단위의 시간 속에 사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다. 짐승 혹은 나무, 별들이나 가질 법한 얼굴이었다고나 할까. 어른이 된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그 감정을 그때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무언가 비슷한 감정을 느낀 것만은 분명하다. 데미안이 아름답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내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역겨운 존재로 느껴지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 또한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그저 내가 느낀 것은 데미안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 한 마리 짐승이나 어쩌면 유령, 형상 같다는 사실뿐이었다. 당시 데미안의 모습이 어땠는지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우리와는 다른 존재였다.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달랐다. 그 세상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쩌면 이것도 그 후의 인상들을 재구성해 만들어낸 기억일지도 모른다. 데미안과 다시 가까워진 것은 그로부터 몇 년이 더 지나고 나서였다. 데미안은 전통에 따라 동갑내기 아이들이 받는 견진 성사를 받지 않았다. 물론 그 사실에 대해서도 곧장 소문이 돌았다. 학교에서는 데미안이 사실 유대인이다, 이교도다 등 말들이 많았다. 데미안이 그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모교라는 등 질이 좋지 않은 허황된 종교를 믿는다는 등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심지어 데미안이 자신의 어머니와 연인처럼 지낸다는 소문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짐작컨대 데미안은 신앙 없이 키워진 것 같았다. 그 부분이 데미안의 상례에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는지 어쨌거나 데미안의 어머니는 동갑내기 친구들에 비해 2년 정도 늦게 견진 성사를 받게 했다. 데미안이 몇 달간 우리 반에서 함께 견진 성사 수업을 들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한동안 나는 데미안을 완전히 멀리했다. 너무나도 많은 소문과 비밀에 둘러싸여 있어 엮이고 싶지가 않았다. 프란츠 크로머와의 사건 이후 내게 남아있던 죄책감 같은 것도 분명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당시 나는 내 비밀에 온 정신이 팔려 있었다. 견진 성사 수업을 받던 시기가
내가 성에 눈을 뜬 시기와 일치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당시 나는 나쁜 의도가 없었음에도 거룩한 가르침에도 도통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종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내용들은 나와는 거리가 먼 고요하고 성스러운 비현실 속 이야기들이었다. 분명 아름답고 가치가 있기는 했지만 지금 당장의 문제도 흥분시키는 일도 아니었다. 반면 성적인 문제들은 바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문제이자 극도로 자극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상태는 수업에 대한 관심도를 떨어뜨렸고 오히려 데미안에게로 관심을 향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언가가 우리를 연결하고 있었다. 나는 최대한 정확하게 이 연결고리를 따라가 보려 한다. 내 기억이 맞다면 그것은 어느 이른 아침 수업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교실에는 불이 켜 있었고 종교 선생님은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졸린 탓에 나는 선생님의 이야기에 거의 집중하지 않은 채 듣는 둥 마는 둥 앉아 있었다. 그때 선생님이 목소리를 높여 카인의 표식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나를 건드리는 듯한 혹은 경고하는 듯한 느낌을 받은 나는 시선을 들었다. 책상 앞줄에서 나를 돌아보고 있는 데미안의 얼굴이 보였다. 데미안은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은 눈빛으로 잠시 나를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비웃음인 것 같기도 진지함인 것 같기도 했다. 순간적으로 긴장한 나는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카인과 카인의 이마에 있는 표식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있을 때였다. 불현듯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어쩌면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다가 아닐지도 모른다. 카인의 이야기는 다르게 볼 수도 있다. 그 해석에는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데미안과 내가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데미안과 나의 영혼이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느낀 순간 그 느낌은 마치 마법처럼 공간으로 옮겨져 며칠 후 데미안이 갑자기 자리를 바꿔 내 앞으로 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데미안이 직접 계획한 일인지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는지는 당시에는 우연일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알 수 없다. 터질 만큼 학생들로 가득 차 있어 비참한 난민구 시설처럼 느껴지던 교실의 대기 속에서도 데미안의 목덜미에서는 신선한 비누 냄새가 났다. 그 냄새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어쨌든 또다시 며칠 뒤 데미안은 다시 자리를 바꾸어 마침내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겨우내 봄이 다 가도록 그 자리에 머물렀다. 아침 수업 시간이 달라졌다. 더 이상 졸리지도 지루하지도 않았고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을 기다렸다. 가끔은 목사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할 때도 있었다. 옆자리에서 데미안이 눈빛을 보내면 나는 특이한 이야기, 이상한 격언에 주목했다. 그리고 데미안이 또 한 번 다른 눈길, 아주 특이한 눈길을 통해 경고를 보내면 내 마음속에서는 비판과 의구심이 솟아올랐다. 우리는 수업을 듣지 않는 불량 학생일 때가 많았다. 데미안은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에게 언제나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했다. 사내 녀석들이 흔히 저지를 법한 어리석은 짓도 하지 않았다. 큰 소리로 웃거나 떠드는 것도 보지 못했다. 단 한 번도 선생님의 질책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데미안은 아주 조용히 낮은 귓속말이 아닌 신호나 눈길로 자신이 집중하고 있는 일에 나를 끌어들였다. 그 중에는 이상한 방식도 있었다.
예컨대 데미안은 자신이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을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곤 했다. 몇몇 학생들에 대해서는 매우 정확히 알고 있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 데미안이 말했다. 내가 엄지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낼게. 그러면 제가 우리 쪽을 돌아보거나 목을 긁던지 그럴 거야. 그리고 수업이 시작되어 데미안이 한 말을 잊어버렸을 쯤이었다. 갑자기 데미안이 눈에 띄는 몸짓으로 나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돌렸다. 나는 재빨리 데미안이 가리킨 학생을 바라보았다. 그때마다 그 아이는 마치 철사로 당겨지기라도 하듯 데미안이 말한 지정된 행동을 했다. 선생님에게도 한번 해보라고 나는 데미안을 졸랐지만 데미안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번 수업이 시작되기 전 오늘은 예습을 해오지 않아서 목사님이 내게 질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날이었다. 때마침 목사님은 교리문답의 일부를 암송하게 할 학생을 찾고 있었다. 목사님의 시선이 죄책감에 찬 내 얼굴 앞에서 멈추더니 천천히 다가와 나를 향해 손가락을 뻗었다. 마침내 내 이름을 입에 올리려던 순간이었다. 데미안이 나를 도왔다. 벼랑간 목사님이 산만하고 불안해져서는 옷깃을 매만지며 자신의 얼굴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는 데미안에게 향한 것이다. 그는 데미안에게 질문을 하려다 말고 놀란 듯 몸을 돌려 자리를 떠났고 한동안 기침을 하더니 이내 다른 학생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재미있는 장난에 푹 빠져있는 사이 나는 데미안이 나에게도 여러 번 같은 장난을 치고 있었음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학교에 갈 때면 불현듯 데미안이 바로 뒤에서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는데 돌아보면 여지없이 데미안이 있었던 것이다. 대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네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물었다. 데미안은 특유의 어른스러운 태도로 침착하게 알려주었다. 아니야. 데미안이 말했다. 그렇게는 못해. 목사님이 말한 것과 달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거든. 자신의 생각조차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게 사람인데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하게 만드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하지만 사람을 잘 관찰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꽤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어. 그러면 그 다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사람들이 잘 모를 뿐이지. 사실 굉장히 쉬워. 물론 연습은 좀 필요하지만. 예를 들자면 말이야. 나방 중에는 암컷의 개체수가 수컷보다 훨씬 적은 종이 있어. 나방도 다른 동물처럼 번식을 해. 수컷이 암컷을 수정시키면 암컷이 알을 낳는 거야. 연구자들이 여러 차례 실험한 건데 네가 암컷 나방 한 마리를 가지고 있으면 늦은 밤 수컷 나방들이 이 암컷을 찾아 날아와. 그것도 몇 시간이나 떨어진 곳에서 말이야. 생각해봐. 무려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이 한 마리의 암컷을 감지해낸다는 거지. 이 현상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아. 분명 후각이나 그런 기관을 사용하는 걸 거야. 훌륭한 사냥개가 눈에 보이지 않는 흔적을 찾아내 추적하는 것처럼 말이야. 이해하겠니?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연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하지만 이러한 현상들을 설명할 방법은 없어. 만일 암컷 나방의 개체수가 수컷 나방과 비슷하다면 수컷 나방의 후각이 이 정도로까지 예민해지지 않았으리라는 설명 정도는 가능하겠지. 수컷들이 이 정도로 세심한 후각을 갖게 된 건 훈련이 되어서 그런 거야.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주의력과 의지를 특정한 곳에 쏟아부으면 원하는 것도 도달할 수 있어. 그게 다야.
내가 궁금해하던 것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을 자세히 관찰해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더 잘 알게 될걸?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아는 것보다 말이야. 순간적으로 독심술이라는 단어가 혀끝까지 올라와 자칫 프란치 크로마와의 오래전 일을 떠올리게 할 뻔했다. 이 또한 우리 둘 사이에 있었던 이상한 일들 중 하나였다. 몇 년 전 데미안이 아주 진지하게 내 인생에 개입했던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데미안도 나도 결코 언급하는 일이 없었다. 마치 이전에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아니면 우리 둘 다 상대가 그때 일을 잊어버렸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심지어 같이 길을 가다가 한두 번 프란치 크로머를 마주쳤을 때도 그랬다. 우리는 눈길 한번 교환하지 않았고 크로머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내가 물었다. 하지만 의지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네가 그랬잖아. 그런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집중하면 원하는 것에 도달할 수 있다? 그건 앞뒤가 맞지 않아. 내 의지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야? 데미안이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내가 데미안을 흡족하게 할 때마다 데미안이 하는 행동이었다. 그런 질문을 하다니 아주 좋아. 데미안이 흡족한 듯 웃으며 말했다. 사람은 늘 질문을 해야 해. 언제나 의심을 해야 하지. 하지만 그 문제는 아주 간단해. 예를 들어 그 나방이 어떤 별을 찾아간다거나 하는 일에 의지를 쏟았다면 그 목표는 이룰 수 없었을 거야. 하지만 나방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지. 자신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 자기에게 필요한 것, 꼭 가져야 하는 것만을 찾으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것도 그 때문인 거야. 나방은 자신이 아니면 그 어떤 동물도 갖지 못하는 육감을 발전시킨 거야. 마치 마법처럼. 반면 우리 인간의 활동 영역은 동물보다 넓고 관심 분야도 더 많아. 하지만 비교적 좁은 테두리 안에 갇힌 채 벗어나지 못하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야. 물론 이런저런 상상을 해볼 수는 있지. 북극에 가보고 싶다든지 뭐 그런 공상들 말이야. 하지만 그것을 강력하게 원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소원이 온전히 들어있어야만 해. 나의 존재 자체가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하는 거야. 그렇게만 된다면 너의 내면에서부터 샘솟아오르는 그 의지를 시도하는 일만 남았어. 내 의지를 마치 순한 말부리듯 부려서 이룰 수 있는 거지. 만일 우리 선생님이 앞으로 안경을 쓰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쳐.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 그건 그냥 장난이거든. 하지만 지난 가을에 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자리를 바꾸는 데 성공했어. 알파벳 순서상 나보다 앞에 있는 아이가 아파서 못 나오다가 학교에 다시 나왔거든. 누군가가 자리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기에 내가 그렇게 했지. 내 의지는 기회가 오면 곧바로 그것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 맞아. 내가 말했다. 그때도 정말 신기했어.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진 순간부터 조금씩 나랑 가까운 자리로 이동을 했잖아. 그럼 그건 처음부터 아예 내 옆으로 온 게 아니라 내 앞줄에 앉았잖아. 그건 어떻게 된 거야? 그건 이래. 처음에 자리를 옮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만 해도 어디로 가고 싶은지가 명확하지 않았어. 단지 뒤쪽에 앉고 싶다는 정도였거든. 내 옆자리로 가는 것이 내 의지였지만 그때만 해도 내가 그 의지를 제대로 의식하지 못했던 거야. 그때 내 의지가 함께 작용하면서 나를 도왔어. 그리고 네 앞줄에 앉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나는
내 바람이 절반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고, 내가 네 옆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는 걸 알게 된 거지. 하지만 그때는 새로운 학생이 오기도 전이었잖아. 그랬지. 하지만 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 거야. 재빨리 네 옆자리에 앉아버렸거든. 나하고 자리를 바꾼 아이가 조금 의아해하기는 했지만 그냥 내버려뒀어. 한 번은 목사님도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걸 알아차렸는지 나를 대할 때마다 은연중에 신경을 썼어. 내 이름이 데미안인데 알파벳 D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학생이 S로 시작하는 아이들과 나란히 제일 뒤쪽에 앉아 있다는 게 이상했던 거지. 하지만 분명히 의식하지는 못했어. 내 의지가 계속해서 그것을 가로막으면서 방해하고 있었거든.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목사님은 나를 보며 궁리했지. 그 선량한 목사님이 말이야. 하지만 나는 그럴 때 아주 단순한 방법을 써. 아주 똑바로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시선을 잘 견디지 못하거든. 불안해지니까. 만일 누군가에게 원하는 게 있으면 눈에 힘을 주고 단호하게 그 사람의 눈을 바라봐. 그랬는데도 그 사람이 동요하지 않는다면 포기해야 해. 그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원하는 걸 얻지 못한다는 뜻이니까. 절대로.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어.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한 명밖에 없었거든. 그게 누군데? 내가 얼른 물었다. 데미안이 가늘게 눈을 뜨고 생각에 잠겨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내 시선을 돌리고는 대답하지 않았다. 매우 궁금했지만 다시 물어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때 데미안이 이야기한 사람이 데미안의 어머니였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데미안은 어머니와 매우 가까운 관계인 것 같으면서도 결코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도 나를 집에 데려가지도 않았다. 데미안의 어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나는 잘 몰랐다. 가끔은 나도 데미안처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 의지를 집중해 보았다. 나에게도 나름 절실했던 소망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데미안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마도 내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데미안에게 고백하기가 어려웠으리라. 데미안도 그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그 사이 종교에 대한 나의 믿음에 틈이 생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데미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종교에 대해 불신을 보이는 다른 친구들의 태도와는 분명 차이가 있었다. 그런 친구들 중에는 유일신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고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며 삼위일체나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등의 이야기도 우습기 짝이 없으며 아직까지도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들로 전도를 하고 다닌다는 것이 수치스럽다고 주장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내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따금 의심을 품을 때도 있었지만 부모님의 삶과 같은 경건한 삶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내 유년 시절을 통해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런 삶은 결코 품위가 없거나 위선적이지 않았다. 나의 종교에 대한 경외심은 전과 다를 바 없었다. 다만 데미안을 통해 성경 속 이야기들과 교리를 보다 자유롭고 개인적으로 더 재미있고 상상력 있게 바라보고 해석하게 된 것뿐이었다. 데미안이 암시하는 해석들을 언제나 기꺼이 즐겨 듣곤 했다. 물론 매우 갑작스러운 것들도 많았다. 예컨대 카인에 대한 이야기가 그랬다. 그리고 언젠가 견진 성사 수업 중 데미안이 언급한 관점도 그랬다. 오히려 카인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대담한 견해였다.
골고다 언덕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이 막 끝났을 때였다. 구세주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내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이기도 했다. 성금요일 같은 날이 되면 아버지는 예수 순환의 이야기를 낭독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나는 매우 감동해 이 비통하도록 아름답고 창백한 유령처럼 섬뜩하고 생생한 세상, 겟세마네와 골고다 언덕에 살았다. 바흐의 마태 순환곡을 들을 때도 비밀스러운 세계가 지닌 그 우울하고도 강렬한 순환의 광채 속에 빠져 신비로운 전율을 느끼곤 했다. 오늘날에도 이 음악과 죽음의 칸타타가 모든 시와 예술적 표현의 정수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어쨌든 수업이 끝날 무렵이었다. 데미안이 생각에 잠겨 내게 말을 꺼냈다. 싱클레어, 분명 여기에는 뭔가가 있어. 뭔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한 문장 한 문장을 의미하면서 이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봐. 왠지 모르게 김 빠지는 데가 있지 않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다던 두 강도의 이야기 말이야. 골고다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라. 정말 대단해. 하지만 이건 우직한 강도가 등장하는 감상적인 설교 말씀일 뿐이야. 애초에 이 강도는 범죄자였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범죄를 저질렀지. 그래놓고 이제 와서 마음이 누그러져서 눈물겨운 개선과 참회의 축제를 벌였다? 무덤을 고작 2걸음 앞에 두고 회개를 한다고? 그게 소용이 있다고 생각해? 어때? 이거야말로 목사님들이나 할 법한 이야기 아니야? 달콤한 감동에다 지극히 교화적인 배경을 앞세워서 버무려 놓은 정직하지 못한 이야기야. 만일 이 두 강도 중 한 사람을 친구로 선택해야 한다고 쳐. 아니면 둘 중 어느 쪽을 더 신뢰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 이 울보 개종자는 분명 아닐 거야. 다른 쪽이 낫지 않겠어? 회개하지 않은 이 강도야말로 진짜 사나이잖아. 자신의 색깔도 분명해. 분명 이 강도의 입장에서는 달콤하게 들렸을 거야. 하지만 개종 따위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갔지. 지금까지 자신을 이끌어준 악마에게 비겁하게 마지막 순간에 등을 돌리거나 하지 않은 거야. 이 강도에게는 개성이 있었어. 그리고 성경에서는 바로 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지. 혹시 이 강도도 가인의 후예이지 않을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매우 당황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십자가의 순환의 이야기를 훤히 알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내가 지금껏 그 이야기를 얼마나 생각 없이, 상상력 없이, 환상 없이 듣고 읽었는지를 깨달았다. 데미안의 새로운 생각은 치명적이었다.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었던 내 안의 생각들을 뒤엎을 듯 위협적이었다. 아니, 그럴 수 없다. 아무리 그래도 모든 것을, 모든 존재를, 심지어 가장 거룩한 존재의 이야기까지도 이렇게 전부 다 뒤집어 엎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 늘 그랬듯 데미안은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나의 거부감을 눈치챘다. 나도 알아. 데미안이 체념한 듯 말했다. 이건 오래된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할 필요는 없어. 단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었던 것뿐이야. 기독교라는 종교가 가진 결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여기에 있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특별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원래 나타나야 할 모습 그대로가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고 거룩하시며 아버지이시고 아름다우시며 가장 높으시고 다정하신 분이지. 그래, 맞아. 하지만 세상에는 다른 것들도 있어. 그 다른 것을 전부 다 악마의 것으로 돌려버리지.
세상을 이루고 있는 또 다른 부분. 무려 세상의 절반을 통째로 숨기고 묵살해버리는 거야. 사람들은 하느님이 모든 생명의 아버지라고 고백해. 하지만 생명의 근거가 되는 성생활에 대해서는 아예 침묵해버리거나 아예 악마의 일 혹은 죄악이라고 치부해버려. 나는 사람들이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는 반대하지 않아. 조금도. 하지만 난 우리가 모든 것을 존중하고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해. 인위적으로 반으로 나눈 다음 공식적으로 인정한 절반만 존경하는 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말이야.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세상의 일들이 일어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두 눈을 감지 않아도 될 테니까. 데미안은 평소답지 않게 흥분해서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내 곧 미소를 되찾고는 더 이상 나를 몰아붙이지 않았다. 하지만 데미안의 말은 어린 시절 내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도 결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의심들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었다. 신과 악마, 공식적으로 인정된 신의 세상과 완전히 묵살해버리는 악마의 세상에 대한 데미안의 말은 두 세상 또는 두 개의 절반, 곧 밝은 세상과 어두운 세상에 대한 나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나의 문제가 곧 모든 인간의 문제이며 모든 인생과 사유의 문제라는 깨달음이 갑자기 거룩한 그림자처럼 나를 엄습했다. 지극히 개인적인 나의 삶과 생각이 위대한 사유의 영원한 흐름에 매우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나는 경외감에 사로잡혔다. 왠지 인정받는 것 같은 행복한 깨달음인 것은 분명했지만 결코 즐겁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가혹했고 떫은 뒷맛을 남겼다. 그 안에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며 홀로 서야 한다는 울림이 담겨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감추고 있던 나의 깊은 비밀을 드러냈다. 내가 어릴 때부터 품어왔던 두 세상에 대한 생각을 털어놓자 데미안은 나의 깊은 내면에서 자신의 말에 동의하고 있으며 자신의 말이 옳다고 인정하고 있음을 즉시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런 비밀을 이용하는 것은 데미안의 방식이 아니었다. 데미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 깊게 내 말에 귀를 기울였고 내 눈을 바라보았다. 나는 끝내 시선을 돌리고 말았다. 데미안의 눈에서 또다시 그 동물 같은, 시간을 초월한 것 같은, 나이를 헤아릴 수 없는 것 같은 이상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해보자. 데미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네가 생각한 그대로 살아보지 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겠지. 그건 좋은 게 아니야. 생각이 가치를 가지려면 그 생각에 따라 살아야 해. 너는 허락된 세상이 이 세상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 그러면서도 목사님과 선생님처럼 그 두 번째 세상을 숨기고 싶어 했지. 하지만 더는 그럴 수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거든. 가슴 깊이 와닿는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말했다. 분명 금지되고 추악한 일들이 있는 건 사실이야. 그건 너도 부인하지 못할 거야. 그것들이 금지되어 있는 한 우리는 그것들을 포기해야 해. 세상에는 살인을 비롯한 온갖 악덕들이 존재하지. 하지만 그래서 그것들이 존재하니까 나더러 가서 범죄자라도 되라는 거야? 오늘은 이야기를 다 끝낼 수 없겠다. 막스 데미안이 나를 진정시키듯 말했다. 너에게 누구를 때려 죽이라고 하는 것도 여자를 강간하고 살인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당연하지. 하지만 너는 허용되었다는 것과 금지되었다는 게
정말로 어떤 의미인지를 통찰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어. 이제야 진실의 한 조각을 알게 된 것뿐이야. 다른 것들이 또 올 거야. 한번 기다려봐. 예를 들어볼까? 1년 전쯤부터 너는 아마 내 마음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강렬한 충동을 느끼고 있었을 거야. 그리고 그 충동은 금지된 것일 테고. 하지만 그리스인들을 비롯한 여러 민족들은 그 충동을 신성한 것으로 여겼소. 큰 축제를 벌이면서 그 충동을 숭배했지. 다시 말해, 영원히 금지된 건 없어. 바뀔 수는 있는 거야. 오늘날에도 누구든 목사님 앞에서 여자와 결혼만 하면 그 여자와 밤을 보낼 수 있어. 하지만 다른 민족들의 경우에는 오늘날에도 그 방식이 또 달라. 그렇기 때문에 각자 무엇이 허용된 것이고 무엇이 금지된 것인지를,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금지된 것인지를 우리 모두가 직접 찾아내야 하는 거야. 금지된 일을 하지 않고도 악인이 될 수도 있어. 그 반대도 가능하고. 사실 그건 본래 편안함의 문제이기도 하거든. 너무 편안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금지된 그대로 순응하기 마련이야. 그게 편하거든. 하지만 자기 안에서 계율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명망 있는 사람이 매일같이 하는 일들이 금지되어 있기도 하고, 또 통상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일들이 허용되기도 해. 사람은 누구나 홀로 서야 하는 거야. 데미안은 자신이 너무 말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기라도 하듯 갑자기 말을 멈췄다. 나는 지금 데미안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다. 데미안은 자신의 생각들을 매우 편안하게, 겉으로 보기에는 경솔하게 털어놓고는 했다. 하지만 언젠가 내게 말했던 것처럼 데미안은 그냥 말하기 위한 대화를 매우 견디기 힘들어했다. 그러니까 데미안은 진정한 관심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세련된 수다에 대한 즐거움이나 지나친 유의를 원하는 나의 태도, 그러니까 완벽한 진지함이 결여된 나의 태도를 느꼈던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말은 완벽한 진지함. 다시 읽으니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다. 내가 아직 절반은 어린아이였던 시절, 막스 데미안과 함께 경험했던 가장 강렬한 장면이다. 견신 성사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종교 수업 마지막 시간, 우리는 최후의 만찬에 대해 배웠다. 목사님에게는 중요한 주제였기에 더욱 신경을 썼다. 어쩐지 성스러운 분위기마저 감도는 수업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교리 수업이 진행되던 이 몇 시간 동안 나는 전혀 다른 생각, 그러니까 내 친구 데미안에 대한 생각에 빠져 있었다.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여졌음을 선포하는 견진 성사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보며 나는 약 반년간 이어졌던 이 종교 수업의 가치가 교실 안에서 배운 내용이 아니라 데미안의 곁에서 데미안에게서 받은 영향이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여질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 그러니까 사색과 개성의 교단에 받아들여질 준비가 된 것이었다. 지상 어딘가에는 그 교단이 분명 존재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 교단의 대표 혹은 사절은 내 친구일 것 같았다. 나는 이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 노력했다. 견진 성사를 품위 있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품이란 것이 나의 새로운 생각과는 그리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게 문제였다. 나는 원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 나는 이미 생각하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 생각은 다가오는 교회 축제에 대한 생각과 결합되었다. 이 축제를 나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치를 생각이었다. 나에게 이 행사는 데미안을 통해 알게 된 사색의 세상에 받아들여진다는 의미를 가진 의식이었다. 그 무렵 우리는 또 한 번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교리문답 수업이 있기 직전이었다. 데미안은 마음을 다든 것처럼 내 이야기에 좀처럼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내 이야기는 꽤나 노숙하고 거드름을 피우는 것이었으리라.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평소와 달리 진지한 태도로 데미안이 말했다. 그렇게 똑똑한 척하는 이야기는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 전혀.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할 뿐이야. 사람은 거북이처럼 자기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어야 해. 그 후 우리는 교실로 들어갔고 이내 수업이 시작되었다. 나는 수업에 집중하려고 애를 썼고 데미안도 그런 나를 방해하지 않았다. 한참 뒤 데미안이 앉아있는 옆쪽에서부터 이상한 느낌이 밀려왔다. 그 자리가 마치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 서늘함, 뭐 그런 것이었다. 그 느낌이 나를 조여오기 시작하자 나는 옆을 바라보았다. 옆에는 내 친구 데미안이 언제나처럼 반듯하고 올곧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평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무언가가 나가버린 듯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데미안을 둘러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는 데미안이 눈을 감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데미안은 눈을 뜨고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를 응시하는 것도 응시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 데미안은 그저 멍하니 미동도 없이 앉아있을 뿐이었다. 숨조차 쉬지 않는 것 같았다. 입은 목재나 돌로 깎아놓은 듯 보였으며 얼굴은 전체적으로 창백한 것이 마치 돌과 같아서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갈색 머리카락밖에 없는 것 같았다. 두 손 역시 아무런 미동도 없고 핏기도 없이 돌이나 과일 같은 물건처럼 앞에 있는 긴 의자 위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힘없이 늘어뜨린 상태는 아니었다. 오히려 감춰진 강인한 생명을 감싸고 있는 단단하고 좋은 껍질 같아 보였다. 그 모습에 나는 몸을 떨었다. 데미안이 죽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칫 그 생각을 입 밖으로 크게 소리내어 말할 뻔했다. 하지만 데미안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마치 마법에 걸린 듯 데미안의 얼굴, 마치 돌처럼 빗기라고는 하나 없는 그 가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이게 바로 데미안이다. 과거 나와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눴던 데미안의 모습은 반쪽짜리였다. 일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에 순응하고 좋은 마음으로 함께했을 뿐인 반쪽짜리 데미안. 하지만 진짜 데미안의 모습은 지금 여기에 있었다. 이렇게 돌로 된 사람, 태고를 간직하고 있으며 짐승 같고 돌과 같으며 아름다우면서도 차가운, 죽어 있었으나 동시에 들어본 적 없는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말이다. 데미안을 둘러싼 이 고요한 공허와 이 에테르, 별의 공간, 이 고독한 죽음이란 데미안이 완전히 자기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전율이 느껴졌다. 나로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독이었다. 데미안과 공감할 수도 다할 수도 없었다. 데미안은 이 세상에서 가장 먼 섬인 것처럼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 장면을 본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모두가 이 장면을 보아야 한다. 모두가 전율을 느껴야 한다. 하지만 데미안을 주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데미안은 마치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다. 마치 우상처럼 굳어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와 데미안의 이마에 앉았다. 파리가 코와 입술 위를 천천히 기어가는데도
데미안은 표정 한 번 찌푸리지 않았다. 데미안은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또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천국에 가 있는 걸까? 아니면 지옥에? 하지만 데미안에게 물어볼 수는 없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야 데미안은 다시 살아나 숨을 쉬었다. 시선이 마주쳤을 때 데미안은 다시 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데미안은 어디에서 돌아온 것일까? 어디를 다녀온 것일까? 데미안은 피곤해 보였다. 혈색이 돌아왔고 두 손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갈색 머리카락은 빛을 잃은 채 지쳐 있었다. 이어진 며칠 동안 나는 침실에 누워 몇 번이고 새로운 연습을 해보았다. 의자에 반듯하게 몸을 세우고 앉아 눈을 고정시킨 다음 아무런 미동도 없이 내가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을지, 무언가를 느낄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하지만 피곤하고 눈꺼풀에 심한 경련만 일 뿐이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견진 성사가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억이 없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나를 둘러싸고 있던 유년 시절은 무너져 폐허가 되었다. 부모님은 다소 당황한 듯 나를 바라보았다. 누이들도 완전히 낯선 존재가 되었다. 나의 깨달음과 함께 익숙한 감정과 기쁨들은 변질되고 퇴색되었다. 정원에서는 향기가 사라졌고 숲은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했으며 내 주변의 세상은 마치 낡은 상품들을 떨이로 판매하듯 힘도 자극도 없었다. 책들은 종이 쪼가리가 되었고 음악은 소음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어느 가을 나무 주변으로 잎사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무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비가 내리고 햇살이 내리쬐고 서리가 내렸지만 나무는 서서히 가장 내밀하고 깊은 곳으로 들어갈 뿐이었다. 하지만 나무는 죽은 것이 아니다. 그저 기다릴 뿐이다. 방학이 끝나면 나는 전학을 갈 예정이었다. 처음으로 집을 떠나게 된 것이다. 어머니는 이따금 특별한 애정을 담아 미리 작별 인사를 하며 사랑과 향수 그리고 잊지 못할 추억들을 내 마음에 담아주려고 했다. 데미안은 여행을 떠났다. 나는 혼자였다.